네, 계속해서 오늘의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 모시고 하반기 증시 전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에 대해서 상고하고 이런 전망 계속해서 내놓으셨는데 하반기 구체적으로 어떻겠습니까? 뭐 제 전망이라보다는 네. 이베스트 리서치 전망과 네. 또 제 의견을 좀 넣어서 말하는 정도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네. 그 상고하고 전망도 아까 우리 신종호 센터장께서 나오셨지만 작년에 저 리서치의 공식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여러 가지 운이 좋았는지 잘 부합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니, 이런 고민이 있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도 굉장히 방금 전에 설문조사를 보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봤는데요. 결국 이제부터는 실적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반기는 PER이 올라오면서 PER 장세, 밸류에이션 장세였다면 이제부터는 EPS가 올라가면서 PER이 내려와야지 상승이 담보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만 센터장님께서 좀 밸류가 비싸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는데 밸류가 좀 안정화되려면 EPS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 실적이라는 거는 한국의 기업 실적이라는 건 결국 수출이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무역에서 돈을 남겨야겠죠. 근데 이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5.3% 증가했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그날 의미 있는 지표였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어쨌든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로 본다면 지수가 이렇게 큰 조정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네. 하반기도 결국 올라가는데 이 높이의 레벨은 이익이 어느 정도 개선되냐에 달려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익이 좋아지는 곳들만 매매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미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것들. 뭐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라던가 조선, 방산 뭐 이런 게 해당되겠죠. 또 하나는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들. 2분기에 숫자 나왔을 때 아마 이후에 전망치가 크게 바뀔 거로 보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몰아서 시장을 간다면 결국 시장의 지수의 높이는 2,750일지, 2,800일지, 2,850일지 제한적으로 보고 있지만 하반기에 아마 그러한 소위 EPS 기대감이 반영되는 종목들의 상승세는 상당히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섹터별 분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다소 아쉬운 것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다시금 좀 나가고 있다,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하반기에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줄 주요 환경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차 때문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네. 금리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이랑 한국 경제, 한국의 원화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경기와 연동됩니다. 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OECD의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내려갈 때는 원화는 약해지고요. 돌아서서 올라갈 때는 원화가 강해집니다. 원화가 강해지는 국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은 계속 삽니다. 그렇죠. 지금 좀 강세가 외국인들이 이어져 간다면. 그렇죠. 지금 좀 워낙 외국인 매수가 주춤한 거는 네. 원화 강세가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글로벌 경기가 만약 OECD 지수가 바닥을 치고 돌아섰는데 지금 바닥 쪽에 이제 돌아섰는데 원화가 그러면 엄청나게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 네. 죄송합니다. 약세로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보고 네. 있고요. 다만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 특징은 어쩌면 수출 대형주,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집중되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종목들의 소외 경향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가 상승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실적이 올라오면서 이 부담을 상쇄시켜줄 만한 그러한 실적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만한 종목군들 혹은 또 반도체처럼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은가요?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 화제가 됐던 종목이 네. 농심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제가 농심이라는 회사는 알다시피 작년에 결국 투자를 많이 해놨었고 또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미국에서 농심이 판매가 많이 됐고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오는데 판매 가격을 올려놨으니까 마진도 좋아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우 좋아졌는데 시황 달려갔던 종목들 중에서 약간 뭐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확률이 높은 거는 그러한 종목들 들고 있다면 굳이 지금 줄일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뭐 방산, 조선 뭐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근데 동시에 이제 뭘 사야 되냐 들어간다면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뭐 중국 관련주는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항공주라던가 뭐 자동차에서도 완성차가 갔는데 부품주가 잘 못 갔거든요. 그러면 부품주를 본다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아서고 있는 반도체를 늘린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는 좁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주가가 오르진 않았지만 내수주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수주는 같은 경우에는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내수 경기가 쉽게 돌아서지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숫자에 종속되는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도 그만큼 만만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방금 또 중국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과 관련해서 좀 어떤 시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거든요. 미중 간에 지금 그래도 화해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무장관 또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중 간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전히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책이 얼마나 좀 세게 나와줄까 기대감은 있는데 번번이 약간 좀 실망을 시키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저도 뭐 중국을 굉장히 중시하는 시대에 리서치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항상 중국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과 중국은 갈라지기 이제 시작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쩌면 이번에 드러났던 게 중국에서 나와서 어쩌면 다른 나라로 향했던 기업들이 좋아지잖아요. 대표적인 게 K-팝이 있었고 현대차도 그랬고 뭐 방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영역을 확대했고 사실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재미있는 거는 중국 하면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화장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장품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미용 기기 쪽은 매우 잘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중국이 뭐 최악에서 벗어나면 아마 중국 관련주들도 소외에서 약간 벗어나겠지만 시장의 어떤 주도로 나서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쪽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니겠지만 기왕이면 지금 시점에서 지수가 굉장히 수급이 제한적이고 모멘텀이 확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좋아진 것들 앞으로 좀 좋아지는 반등, 그 전환 가능성이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동료들과 얘기할 때 그래도 지금 중국 관련주 봐야 되지 않냐 하면은 뭐 그런가 하다가도 아직은 너무 숫자의 모멘텀이 약하다는 게 좀 제가 한계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향 뭐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컸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참 많이 내려왔는데 이걸 회복을 기대를 하기보다는 다른 쪽에 북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출이 잘 되는 쪽을 좀 보자라고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계속 강조드리는 게 결국 중국의 수출 비중이 30% 정도에서 현재 한 10%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데 미국 외에 많이 올라가는 나라가 있어요. 아세안 같은 곳이에요. 아세안이 거의 16.7%거든요. 뭐 중국과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시면 뭐 베트남이라던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상당히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굴삭기 기업들도 매우 좋아지는데 이제 다 중국 외 지역의 광산 개발 이런 게 투자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다윈의 법칙에 따라서 그 생물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그래야 살아남거든요. 우리 기업에 지난 한 6개월간 우리가 확인한 거는 그러한 변화 과정에 진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진화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태되는 측을 좀 피하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시장의 과실을 조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또 중국 의존성 버리고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이거 읽으셨군요. 그때 욕 많이 먹었는데, 근데 뭐 저희가 뭐 중국을 친중이냐 친미냐가 아니라 그냥
결국 건세가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네. 우리의 어떤 출구가의 한계 아닐까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특집으로 저희가 예, 진행을 예.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이 질문을 저한테 보내서 네. 과거의 투자 일지를 봤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뭐 이렇게 기록하려다 쓰다 말다 했는데 예. 1999년에 99년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진입한 회사 160개였더라고요. 그리고 당시에 10조 원 정도의 코스닥의 자금이 유언. 그 네. 당시에 10조 원. 그다음에 2000년 3월에 우리가 2,925까지 올라갔다가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때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1,000대였고 네. 지금 877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때 이후에 우리는 회복되지 못할까? 반면에 나스닥은 뭐 2,000 정도 있다가 지금 16,000까지 갔다가 네. 내려왔다 이제 13,500 아닙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뭘까요? 결국 우리가 코스닥이 잘 되려면 네. 성장 산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근데 우리의 코스닥 시장에는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 장치와 여러 투자 문화가 개선되면서 아마 지금 최근에 또 변화는 2016년에 제가 네. 의미 있는 사건을 보는 게 워렌 버핏이 애플을 대량 매수했었거든요. 혹시 네. 알다시피 성장주. 워렌 버핏은 기술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10년에 대량 매수하고 2017년 오마에서 애플이 기술주에서 투자한 게 아니다. 그냥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베팅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나스닥이 올라온 네. 거는 그 생태계를 주도하는 아마존, 구글, 무슨 애플 뭐 이런 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우리 코스닥에도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뭐 그래서 우리가 안 좋다가 아니라 서서히 뭐 챗 GPT라든가 여러 가지 AI 시대에 아마도 코스닥에 그런 구조적인 성장주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은 분명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의미 있는 어떤 날이라고 본다면 네. 그러한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던 걸로 좀 우리가 함께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전환이 시작됐고 이 전환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책도 쓰셨잖아요. 탑다운 전략. 아 그거 뭐 여기서 혹시 예. 아니 거기서 중요한 것이 나만의 또 투자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나만의 투자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이잖아요. 한국형 굳이 붙인 거는 미국처럼 이렇게 선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데 이런 걸 순환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점을 알 수 없다는 네. 거죠. 뭐 여기가 뭐 꼭지점 정점입니까? 여기가 바닥입니까? 그런 고민보다 이 정도에서는 주식이 좀 위험해도 내가 선택을 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구간이 있고 이 정도에서는 주식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내가 조심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주식을 네. 사냐 파냐보다 네.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주식에 좀 관심을 빼야 되냐 했을 때 그게 중요한 판단이라는 거죠. 네. 주식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내가 좋은 주식을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고민을 할 때가 좋은 주식을 해야 될 때죠. 그런 시점에서 오늘 이 시점을 본다면 여전히 주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지표들이 바닥에서 돌고 네. 있고 물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전 세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각은 이게 올라와서 모든 지표들이 좋아졌을 때겠죠.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돌기 시작했는데 너무 하루하루 막 오늘 미국 아침에 빠졌어요. 오늘 빠지고 오르면 오르고 이런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아까 의미 있는 날이었던 왜 미국의 나스닥은 구조적으로 성장했지만 네. 한국의 코스닥은 그렇게 못했을까? 결국 구조적 성장주가 많았기 때문이라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분명히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찾아서 주주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투자자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